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이라는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건 역사적으로 여자들이 자유를 얻었을 때 과연 어떻게 됐었는지, 그리고 성적인 것에 대한 인식, 여성에 대한 인식, 남자들의 인식이 과연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부아르는 서양 사회에서 여자들이 어느 특정 시기에서는 권력과 자유를 꽤나 많이 얻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게 그렇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어지는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진 않았고, 주로는 부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경향성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세 시대 때, 흔히 우리는 중세 시대라고 하면 기독교적으로 여자들이 굉장히 억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여자들이 꽤 큰 자유를 누렸던 적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남부 유럽에서는 궁정사랑이라고 해서 요즘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경향이 조금 남아 있는데, 남자가 여자한테 엄청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문화가 생겨나기도 했고, 그런 게 이미 중세 시대 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남자보다 여자가 더 우월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 부르주아 사회에 들어서도, 부르주아 사회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지만 그 안에서도 기부인들 같은 경우는 꽤 많은 권력과 자유를 누렸는데요. 물론 사회 전체의 여자들이 전반적으로 다 자유를 누렸던 때는 없었지만, 어쨌든 특정 계층의 여자들은 특정 시기에는 자유를 얻었던 일이 계속해서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남자들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했고, 여자들은 반면에 내재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보부아르가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월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거, 지금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나서 뭔가 나아가려고 하는 거고, 내재성이라는 것은 지금 상태 그대로에 안주하고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성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남자들이 여자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막아왔다. 왜냐하면 남자는 자기를 주체라고 생각한 반면에 여자를 타자라고 생각했고, 반면에 여자들도 자기를 타자로서 인식했지 자기 자신을 진정한 주체라고 인식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해서 벌어져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특정 시대 특정 계층의 여성들이 꽤나 큰 자유와 권력을 누렸다고 한다면, 그럼 그 여자들 안에서는 그럼 우리가 이제 진정한 주체가 되자, 그런 움직임이 좀 크게 일어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역사적으로 그런 일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는가? 보부아라가 지적하는 게, 그런 식으로 역사적으로 여성들이 큰 자유를 얻었던 시기에는 대개 그게 방탕함으로 빠진다든지, 아니면 막 잔인한 것들, 뭐 자극적인 것들, 그런 것을 쫓는 데 빠진다든지, 뭐 있는 재산도 다 날려먹는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면 그런 일이 도대체 왜 벌어졌냐? 왜 여자들은 주체가 돼서 계획적으로 어떤 발전을 이루지 못했느냐? 라고 했을 때, 시몬드 보바르는 결국 교육의 부재를 가장 핵심적인 이유로 꼽습니다. 아무리 여성들이 자유와 권력을 얻었다고 해도 결국에 체계적인 교육을 집단적으로 거대한 규모로 받았던 적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줄을 몰랐다. 그러니까 나아가야 할 방향이 도대체 뭔지를 알질 못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남자가 주체고 여자가 타자로 인식되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여자들은 주로 아무리 계층이 높은 여자들이라고 해도 정규적인 교육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그 중에는 스스로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문인이 탄생하기도 했고, 여성들 중에 또 훌륭한 정치인도 있었고 당연히, 그 다음에 훌륭한 학자들도 있었고 심지어 그랬지만,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케이스로 남았지, 그게 전반적으로 여성들이 보편적으로 교육을 받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타자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보부아라는 주장합니다. 처녀성에 대한 인식은 시대마다 또 문화권마다 굉장히 다른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처녀성이라는 게 대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런데 동방견물록을 쓴 마르코 폴로가 기술한 바에 따르면, 티베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처녀와 결혼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기피했다고 하고, 또 예전에 슬라브족 같은 경우에서도 비슷한 풍습이 있었다고 하고, 또 아주 많은 원시부족들 사이에서는 처녀성을 굉장히 불결한 것으로 생각하거나 사악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아주 많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처녀와 잠자리를 갖게 되면 거기서 이제 처녀의 성기에서 뱀이 나와서 남자를 물어뜯는다, 이렇게 믿는 부족도 있고, 그러니까 신화적으로 처녀성이라는 것이 무언가 사악한 것이다,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부족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녀성이라는 게 악한 것이니까 그거를 여자가 어렸을 때 도구 같은 것을 사용해서 이제 일부러 성기를 넓히는 그런 일을 하는 부족들도 많고, 또 부족 내부에서 그 처녀성을 뺏는 일이 해결이 돼 버리면, 그러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계속
부족 안에 남아 있다 보니까 이방인이 어쩌다가 뭐 지나가는 일이 생기거나 이방인이 방문하는 일이 생기면 이방인한테 그 처녀성을 이제 앗아가는 것을 맡기는 그런 부족도 있다고 하고요. 또 사제가 처녀성을 앗아가는 전통을 가진 부족도 매우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때 그 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되게 좋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 나는 이렇게 많은 여성들과 잠자리를 하지.'라면서 되게 뭐 자랑스러워하거나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아 이거 되게 힘든 일인데, 안 좋은 일인데, 내가 그 사악함을 대신 처리해 주는 일인데, 불결한 일인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제들이 꽤 큰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렇게 문명이 상대적으로 덜 발달한 지역이나 문화권 안에서는 처녀성이 안 좋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문명이 꽤 발달을 이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처녀성이 신성한 것이나 하여간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아주 많은데요. 그러면 이런 일이 과연 왜 일어나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인간이 자연을 지배한다는 그런 구도 안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역사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여자는 자연에 비유되고 남자는 그 자연을 어떤 기술이나 이성을 통해서 지배하는 인간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여자는 카오스를 상징하는 경우도 많고 남자는 질서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구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이 아직 기술을 충분히 발달시키지 못해서 자연을 지배하지 못했고 자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는 처녀성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처녀성이라는 게 여자가 가진 어떤 가장 신비로운 것 중에 하나니까 그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기피하려고 하고 그것에 의해서 인간이 위협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의해서 위협받는 상태에 있었고 그걸 극복해야만 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으니까요. 그런 기본적인 구도를 갖고 있다가 기술이 충분히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인간이 자연을 꽤나 손쉽게 지배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되자 처녀성이라는 것도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의 대상이 된 게 아닌가 한번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플러스로 농업이 발전하면서 인간이 점점 더 정주적인 환경 속에서 안정적으로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되면서, 저번 시간에는 소유의 관념이 점점 생겨나게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그 소유의 대상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떠올랐던 게 처녀성이 아닌가 하고 보부아르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아직 가져보지 않은 것을 내가 갖고 아무도 정복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정복한다라는 그런 소유의 관념이 처녀성을 하나의 그런 대상으로 삼게 됐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녀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연을 상징하는데 인간은 그 처녀성을 남자의 입장에서는 지배하고 또 소유를 하고 그것을 오히려 자랑스러운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삼으면서 '아 내가 자연을 정복했구나. 나는 자연을 정복하고 이성과 계획 속에서 살아가는 자랑스러운 인간 주체구나.' 좀 그런 관념을 품게 됐다는 거죠. 보부아르는 이 처녀성과 자연을 연결시키는 인식이 나이가 많이 든 처녀를 안 좋게 보는 인식과도 상당히 잘 연결된다고 주장하는데요. 예전에 유럽에서는 나이가 많이 든 처녀를 유령이나 괴물이 나오는 오래된 어두컴컴한 집에 비유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는 이성적인 통제나 어떤 지배가 잘 부합하지 않는, 이성에 의해 정복되지 않은 그런 자연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떤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처녀성이 어떤 지배 아래, 이성적인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회 안에서 잘 어울리면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는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으나, 그런 처녀성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도 깨지지 않은, 한마디로 인간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은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의 그런 부정적인 면모, 인간에게 위협이 되고 신비스럽고 마법적이고 그런 면모를 상징하는 것으로 좀 굳어진 것이 아닌가 하고 보부아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초월과 내재성의 대비인데요. 그러니까 여자는 내재성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도록 계속해서 조건 지어져 왔다. 그런 주장이 보부아르의 핵심적인 주장인데, 보부아르는 그런 인식이 여자의 외형이 과연 어때야 되는가? 여자의 외모 중에 무엇이 아름다운 외모인가에 대한 남자의 생각도 계속해서 결정지어 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골자는 남자들은 여자가 항상 변화하거나 활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변하지 않고 정지해 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랬고, 그게 정신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모적인 측면에서도 그러기를 바랬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단 보부아르는 아주 많은 문화권에 걸쳐서 남자들은 여자의 큰 엉덩이를 좋아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이거는 굳이 주장을 안 해도 그냥 맞는 말인 것 같죠, 요즘 생각해도. 그런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당연히 생물학적인 이유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뭐 진화 심리학적인 이유로 설명을 한다든가.
그런데 보부아르는 굉장히 희한한 설명을 하는 게 살이라는 거는 보통 활동성이 없기 때문에 남자들에 의해서 욕망의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자의 살 같은 경우는. 엉덩이 같은 경우는 가장 감각이 둔한 부위고 어떻게 보면 가장 쓸모없는 부위고 그냥 엉덩이에 살이 쪄 있다고 해서 딱히 그게 딱히 가시적으로 어떤 쓸모가 있어 보이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팔의 힘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뭐 도구도 만들고 뭐 이 살 개간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쓸모가 있는데 엉덩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성적인 계획성이라든지 쓸모랑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 그 자체의 내재성 그대로 남아있는 대상을 상징한다는 거죠. 특히 엉덩이 같은 부위는. 그래서 여성의 여러 신체 부위들 중에서도 가장 자기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랑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엉덩이를 좋아하게 됐고 그중에서도 거기에 쓸모없이 그냥 살이 많이 쪄 있는 그런 엉덩이를 좋아하게 됐다는 게 보부아르의 생각입니다. 아주 희한한 주장이죠. 그리고 보부아르는 세계 곳곳에 여자를 움직이기 힘들게 만드는 옷이 많이 존재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뭐 우리도 많이 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중국의 전족 같은 게 대표적이고 또 구두나 코르셋 같은 것도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정확히 왜 생겨났는지에 대한 설은 아주 다양하게 많이 있겠지만 보부아르는 역시 자신의 이론적인 틀 안에서 설명을 하는 게 그것은 활동성을 빼앗는 그러니까 여자의 활동성을 빼앗는 남자들의 그런 경향이 투영된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보부아르가 주장하는 또 하나의 독특한 견해는 남자는 여자가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식물이기를 바란다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보부아르는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에 비해서 이성이 결여된 동물적인 성격을 많이 띈다라고 생각이 되어 왔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여자가 동물적이기를 바라야지 식물적이기를 동시에 바란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동물은 어쨌든 계속해서 활동을 하는 존재잖아요 주로. 그런데 반면에 식물은 정지해 있는 존재죠. 그래서 여자가 활동성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인식이 여자가 동물이면서도 동시에 식물이기를 바라는 그런 인식으로 투영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꽃이나 과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바랬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남자들은 여자들이. 그러니까 왜 하필 꽃이나 과일 같길 바랬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꽃이나 과일은 식물 중에서도 특히나 동물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그런 존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꽃이나 과일에는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하게 있고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동물의 색깔이랑은 굉장히 다르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향긋한 냄새가 나기도 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꽃이나 과일은 동물성을 감추거나 동물성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아주 좋은 재료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이거는 보부아르 생각은 아니고 그냥 제 생각이긴 한데 뭐 어디에 있는 생각이겠죠 당연히. 근데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장례식에서 꽃을 뿌리는 그런 문화를 가진 집단이 되게 많잖아요. 왜 장례식과 꽃이 연결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꽃이 가진 향기나 꽃이 가진 색깔 같은 경우는 죽어가는 인간이 갖는 그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결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축 처져 보이고 누렇고 창백하고 생기가 없고 또 냄새가 나는 그런 인간의 피부를 감춰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의 유한성과 대비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썩어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유한한 육체와 대비해서 어떤 향기가 나는 꽃을 또 색깔이 아주 좋은 그런 꽃을 장례식에서 뿌려서 어떤 영원성으로 그 육체에 담긴 영혼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인식을 한번 확장해서 생각해 보면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여자들이 꽃이나 과일 같은 외모를 갖기를 바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서 고정된 사물 같은 느낌을 주길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향수 같은 경우는 동물적인 냄새를 감추는 용도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화장 같은 경우는 인공적으로 어떤 하나의 칠을 덮함으로써 실시간으로 변하는 그런 동물적인 표정들을 감추는 용도 또 주름 같은 것을 감추는 용도 그렇게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그냥 식탁 위에 가만히 있는 꽃이나 과일같이 여자가 그렇게 인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존재 뭐 부자연스러워 보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활동성이 없는 그런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랬다는 거죠 남자들은.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외모에 대한 트렌드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문화권에서는 주로 풍부한 그런 몸매를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날씬한 몸매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또 예전에는 큰 엉덩이를 선호했다면 요즘에는 작은 엉덩이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고 또 예전에는 뭐 창백함에 가까운 그런 피부를 선호했다면 왜냐면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이제 활동성의 결여를 상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면에 요즘에는 아주 태닝이 된 그런 피부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여자의 외모에 대한 인식은 많이 변해 왔는데요.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이런 변화는 여성의 지위에 대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변화, 정치적인 변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떤 수반되는 그런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당연히 여자들은 일도 많이 하게 됐고 정치적인 참여도 활발해졌고,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여자를 어떤 정지해 있는 사물로 볼 수는 없고, 어떤 활동 여자도 역시 활동성을 갖고 자기의 이성을 갖고 계획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초월하는 그런 존재다. 인간 주체다. 그런 생각이 그런 외모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도 투영이 되는 게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부아르의 제2의 성의 내용을,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물론 이 책이 엄청나게 두꺼운 책이고 내용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 두 개의 영상 속에서는 다 말씀드릴 수 없었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이제 끝으로 제가 이 보부아르의 책을 읽으면서 좀 느꼈던 비판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비판점은 계급에 대한 불평등보다는 아무래도 페미니즘적인 주제를 가진 책이다 보니까 성별에 의한 불평등을 훨씬 더 강조를 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류의 역사상 항상 성별에 의한 차이보다는 계급에 의한 차이가 더 심각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자 양반과 남자 천민 사이의 불평등이 남자 양반과 남자 여자 사이의 불평등보다 더 심각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사회에서도 그렇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물론 흥미로운 점은 보부아르도 그 점을 꽤나 강조를 하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충분히 강조를 하지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중세 시대에 농노들 사이에서 오히려 더 평등이 실현됐었다. 남녀 평등이.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농노들 같은 경우는 재산권이 없었기 때문에,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무언가를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다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가난하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어떻게 하면 잘 협력하면서 살아갈까, 그게 중요했지 누가 누구를 지배하냐 그런 관계가 중요하진 않았다는 거죠. 반면에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우위를 점했었던 귀족들, 봉건 귀족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더 남녀 평등이 심하게 나타났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재산권이라는 게 있고 무언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를 소유하고 지배하는 쪽의 그런 문화를 많이 발전시켰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계급별의 차이를 보부아르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것을 좀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 남녀 간의 불평등을 되게 부각시킴으로써 계급 간의 불평등은 조금 축소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두 번째로 비판할 점은, 보부아르가 참고하는 역사적인 자료들이 결국에는 대부분 경우 그 당시의 특권층의 사람들이 남겼던 기록에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왜냐면 많은 역사적인 연구가, 이건 보부아르의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 그 당시에 무언가 기록을 남겼다는 건 이미 그 사회 안에서 특권층이었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예전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보부아르가 참고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 속에 나타나는 남녀 불평등이 과연 그 시대의 사회 전체에서 있었던 남녀 불평등을 잘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부아르가 뭐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뭐 성 토마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남녀 차별적인 말을 했던 거를 이제 언급을 하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이 말했던 것도 그렇고, 하여간 아주 많은 지식인들이 남녀에 대해서 불평등한 시각을 내비쳤던 거를 말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은 특권층이었으니까 그럼 그 시대에 과연 음 특권층이 아니었던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겠느냐, 이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는 보부아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역사적인 방법론의 한계인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조심을 하면서 좀 보수적인 주장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부아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그런 특권층이 했던 주장이 어떤 마치 그 사회 전체의 주장을 반영하는 듯이 좀 서술을 해 놓고 있어서 그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특권층만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누구나 어느 계층에 속한 사람이나 너무나 쉽게 인터넷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계층 사람들의 생각이 아주 널리 공유되고, 그러면서 페미니즘적인 생각과 반페미니즘적인 생각이 좀 갈등을 겪게 된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그냥 특정 계층의 사람들이 가진 생각을 갖고, 아
지금 사회의 생각이 이래라고 좀 어떻게 보면 단순하게 주장하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또 다른 계층에 놓인 사람들, 또 다른 뭐 직종을 가진 사람들, 다른 상황에 놓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생각이 다른데, 이런 거를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그쪽의 주장은 너무 단순한 주장 아니야?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반론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좀 갈등을 겪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상들, 이론들이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네. 이렇게 해서 보부아르의 실존주의적인 페미니즘에 대한 저의 영상 두 개를 마치겠는데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특히 오늘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런 여자의 외모라는 것도 뭐 꼭 여자에 대해서 한정 지을 필요는 없죠. 남자의 외모에 대한 인식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됐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꼭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좀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